한국어는 비과학적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6초 동안 커서가 깜빡였죠. 화면에 떠있는 한국어 단어 하나, 부르다는 살아있다. 이건 오류였습니다. 분명 번역 오류. 그런데 왜 제 손이 떨리는지. 유럽 언어 학계가 100년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논리가 없다. 논리가 없다. 체계가 엉망이다. 감정으로 말한다. 히어로라고 해서웠어 뭐. 열수는 나구나.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천재 콜린 브렉스턴도 마찬가지였죠. 20년간 세계 언어를 해부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비누를 완변했습니다. 그나네드 쇼리어 큐어님. 어느 날 밤 그의 연구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나폰 누구나 포르버스가면 앱서메닌 모니터 앞에서 그가 떨고 있었죠. 한국어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측정 불가능했습니다. 쓰고의 정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제가 들렸습니까? 5년 후 파리 국제학회 무대 위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한국어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이유입니다. 500명의 학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유럽이 100년간 무시했던 그 언어가 세계를 무릎 꿇린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6초 동안 커서가 깜빡였죠. 화면에 떠있는 한국어 단어 하나, 푸르다는 살아있다. 이건 오류였습니다. 분명 번역 오류. 그런데 왜 제 손이 떨리는 겁니까? 저는 콜린 브렉스턴입니다. 옥스퍼드 언어인지 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올 하에로 52세. 20년간 한 가지만 연구해왔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언어 모델. 완벽한 논리의 언어 시스템이었죠. 제 책상 뒤로는 논문이 빼곡했습니다. 국제언어학회 최우수상을 3번이나 받았죠.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제 저서가 나왔습니다. 언어의 수학적 구조론. 전 세계 35개국 언어를 분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감정 없는 기계. 신에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죠. 감정은 연구의 적이니까요. 벽면을 가득 메운 데이터 패널이 미세한 청색광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매일 밤 같은 작업을 반복했죠. 언어를 해부하고 분류하고 정의하는 일. 감정은 노이즈였습니다. 제거해야 할 오류였죠. 밤 11시였습니다. 연구소엔 저 혼자 남아있었죠. 익숙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한국어 색채, 형용사 체계. 키보드를 두드리자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빨갛다, 노랗다, 하얗다. 모두 명확했죠. 시드르닌 우원, 하나와의 와이트, 하나의 정의. 완벽한 1대1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운나나 역시 언어는 수학입니다. 중얼거리며 다음 데이터를 열었죠.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푸르다. 나 원트너버 마스트논. 의미 필드를 열자 이상한 목록이 나타났죠. 그럼 이 파란색, 초록색, 더 신선하다, 살아있다. 테너토리 다누멘 아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번역입니까? 중얼거리며 커서를 움직였죠. 오류 태그를 달려고 했으면 there is something. 당연히 달아야 했죠. 색채의 단어의 생명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6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빠르게, 스리엠을 불규칙하게 20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죠. 이 웬에데 미러온 손 이런 겁니까? 저는 손목을 눌렀습니다. 마약박을 확인했죠. 분당 92회. 평소보다 20회나 빠른 겁니다. 많이 쉬었던 아트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푸르담. 트렌민. 그 단어가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혹시 입력 오류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어 사전 12곳 모두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푸르다는 파랑이면서 초록, 색이면서 생명.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밤에 저 옥스퍼드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인도양 연안이었습니다. 나토 언어 패턴 관찰 임무 중이었죠. 현지 통역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파란색이 아닙니다, 박사님.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언어적 혼동이겠죠. 교육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치부했던 겁니다. 바이톤,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었죠. 비과학적 표현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르다는 살아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수백 년간 그렇게 사용돼 온 겁니다. 이건 우연일 뿐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귀에도 들렸죠. 그 떨림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앉았죠. 삭제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오류니까. 나눠서 말은 예의 케이스니까. 꽝. 주의. 갑자기 모니터가 깜빡이며 푸른 노이즈를 뿜었습니다. 서버 과열이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서버보다 먼저 요동치고 있다는 걸. 손목 시계를 풀었습니다. 20년간 차고 다닌 금속 시계였죠. 을뜸, 논리의 상징, 시간의 질서, 스위스제 정밀기계. 그걸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쉐각, 가벼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푸르다. On the front, 그 단어가 제 20년 연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이건 감정입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틀린 겁니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옥스퍼드의 밤은 늘 고요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논리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푸른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템즈 강변을 걸었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돌길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 빛의 색이 묘했습니다. 회색도 아니고 파랑도 아닌 푸른빛과 초록빛 사이 어딘가였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무슨 색입니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엑소시저를 제가 본 세와의 사상입니다. 나노미터로 측정되는 물리적 현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반사된 그 빛은 단순한 파장이 아니었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포르름, 프레덕담.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벤지센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나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코트가 젖어가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는 명확했습니다. 언어는 기호체계, 감정은 노이즈, 의미는 논리적 구조로 환원 가능. 이게 제 철학이었죠. 하지만 푸르다는 달랐습니다. 이 단어는 논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또 명확한 정의를 거부했죠. 하나의 색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묘했습니다. 다시나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각이었죠.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 물결의 색도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검정도 파랑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어 사전 앱을 다시 열었죠. 푸르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푸르다. 원하는 저 running is running my 바다가 푸르다. 풀이 푸르다. dormafer는 본. 그나나 샤니죠. 젊음이 푸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파랑입니다. 풀은 초록이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젊음이 푸르다. 젊음은 색이 아닌데 말이죠. 우원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꾼레어름 중얼거렸죠. 하지만 제 손은 계속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예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푸르다. 손에는 소미논. 겁에 질린 표정. 앞날이 푸르다. 희망찬 미래.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감정이었죠. 한국인들은 푸르다라는 단어 안에 감정을 담아놓은 겁니다.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모니터가 여전히 켜져 있었죠. 푸르다라는 단어가 화면 중앙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픈떠네 스나키보다는 왜 손을 넘어왔냐는 쉐이크. 삭셔마스 삭제해야 했습니다. 이 단어를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었죠. 한국어 감정 형용사 책에 엔터를 쳤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련하다. 그립다. 너너버나 시원섭섭하다. 그루와서 말신 애틋하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정확한 대응어가 없었죠. 설명만 길게 달려 있었습니다. 복합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whisper, 미 문화적 맥락이 필요한 표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중얼거렸죠. 이건 셔니셔너한튼 감정의 지도입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언어는 껍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진짜 언어는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속에 있었죠.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곳에.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죠. 하늘이 서서히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사에게서 푸른빛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트다멘트럼. 네스레이넴. 그 단어를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논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푸른 감정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푸르다를 다시 연구하기로 했죠. 이번엔 다르게 논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연구소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오래된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어 관련 서적을 찾았습니다. 문법책, 사전, 언어학 논문 30여 권을 책상 위에 쌓아놓았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어의 색채어는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는 줄을 그었습니다. 형광펜으로 20년간 한 번도 안 하던 짓이었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푸르다는 단순한 색채어가 아니다. 생명력, 신선함, 젊음, 희망을 동시에 표현한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동시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단어 하나로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겁니까? 넨레이야. 영어라면 불가능했습니다. 프리드르샤샴플로노는 첨파노레블로 그리는 그린. 명확하게 구분되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다음 책을 펼쳤습니다. 술세문 하민 한국 시인의 시집이었죠. 하늘이 너무 푸르러서 눈물이 난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 푸르면 왜 눈물이 납니까? 혼잣말이 나왔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파란 하늘은 좋은 날씨, 행복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시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다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농도였죠. 왜 너무 선명해서 아픈 것,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것, 그걸 한국인들은 푸르다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체 어떤 언어입니까? 중얼거렸죠. 점심때가 됐지만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책을 읽었죠. 한 권, 두 권, 세 권. 오후 4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논문을 발견했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태윤 교수의 연구였습니다. 한국어 색채어의 감정적 확장성에 관한 연구. 저는 숨을 죽이고 읽어나갔습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푸르다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그릇이다. 이 단어는 색을 넘어 삶의 태도, 감정의 결, 시간의 흐름까지 포함한다. 한체스안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왔죠. 이게 답입니다. 이스로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구 언어학은 언어를 기호로 본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르다. 언어가 곧 감정이고 감정이 곧 의미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죠. 텅 빈 자료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정이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언어의 본질이었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이론이 와르르 무너졌죠.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후원 모니터를 켰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죠. 감정 배제 언어 모델 20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연구, 100여 편의 논문, 세 권의 저서, 커서를 올려 시어노사를 올렸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경고창이 떴죠. Yeah.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지워졌습니다. 파너르그런 이엔터 화면이 깨끗해졌죠.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그런 마크론 AI 서비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 제목을 입력했죠. 언어의 심장 한국어 푸르다 연구.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글이 술술 써졌죠. 언어는 논리가 아니다. 언어는 감정이다. 인간의 심장 박동이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간 쓴 어떤 논문보다 자연스러웠죠. 푸르다라는 단어는 한국인의 감정을 담은 그릇이다. 이 단어 하나에 하늘과 바다와 풀과 젊음이 함께 살고 있다. 하나남,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의 미소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 붉은빛 사이로 푸른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푸르다. 나노산, 풀식스 구아너스, 이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그 단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쌓이는 감정이었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었습니다. 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그 문장들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심장에서 나온 문장들이었습니다. 밤이 기포가 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죠. 트너난의 이밈, 쇼파르, 포르데데엠, 아누아케넌, 한국어에 대해, 감정에 대해,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 이 언어는 인간의 온도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논문 초고를 완성했죠. 제목은 푸르다 감정이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5명의 교수진에게요. 모두 제 오랜 동료들이었죠.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헨슨 교수였죠. 케임브리지 출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콜린, 자네 어디 아픈가? 이건 논문이 아니야. 감상문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메일. 사라 톰슨 교수. 실망이에요, 브렉스턴 박사님. 20년 연구를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데이터는 어디 있죠? 통계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했습니다. 실망, 불여, 비판.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예상했던 겁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칼처럼 찔렀죠. 다음 날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학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렉스턴 박사, 우리 논문 좀 얘기해 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죠.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콜린, 자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이건 과학적 방법론에서 벗어났어. 감정은 측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늘 말해왔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본질은 측정 불가능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철학이죠. 그렇다면 철학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정입니다. 그걸 배제하고 어떻게 언어를 이해한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과장이 한숨을 쉬었죠. 브렉스턴 박사 휴가를 좀 가시는 게 어떨까요? 최근에 과로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번아웃 됐다고 보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죠.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누가 좀 말려야 하는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제가 틀린 겁니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틀린 겁니까? 모니터를 켰습니다. 제 논문이 화면에 떠올랐죠.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푸르다는 색이 아니라 감정이다. 한국인들은 이 단어로 세상을 느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거짓인 게 아니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서구 언어학은 언어를 해부했다. 하지만 한국어는 해부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다. 문장이 거칠었습니다. 논문답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김태윤 교수. 서울대학교.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죠. 메일이 열렸습니다. 브렉스턴 박사님께. 당신의 논문 초고를 동료에게 전달받아 읽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20년간 한국어를 연구해온 저로서도 푸르다를 이렇게 깊이 이해한 외국인 학자는 처음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언어는 감정입니다. 특히 한국어는요. 서울에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의 눈물이었죠. 누군가 이해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짙은 남색과 보랏빛이 섞인 푸르다.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그 단어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처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께 가겠습니다. 서울로. 푸르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엔터를 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언어가 저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푸른 언어가. 2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의 차가움과는 달랐죠. 뭔가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한국의 바람입니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 가세요? 서울대학교요. 제 한국어는 서툴렀습니다. 발음도 이상했죠. 하지만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죠.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간판들이 번쩍였습니다. 한글로 가득했죠.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려고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죠. 이 언어 속에 감정이 살고 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죠.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크고 웅장했죠. 캠퍼스로 들어섰습니다. 은행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푸르다.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지금은 푸르지 않았습니다. 노랗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까지는 푸르렀을 겁니다. 생명이 있었다는 증거죠. 언어학과 건물을 찾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콜린 브렉스턴 교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태윤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요. 드디어 뵙네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제 연구실로 가시죠.
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연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늑했죠.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 책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교수가 권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도 앉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논문을 읽고 울었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썼을 뿐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어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겉만 봐요. 문법, 어휘, 구조. 그것만 보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심장을 봤습니다. 언어의 심장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프루다는 정말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 나가볼까요? 우리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걸었죠. 저기 보이세요? 김 교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랗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푸릅니다. 저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파란색이었죠. 하지만 김 교수의 눈에는 달랐나 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맑은 공기, 상쾌함, 희망, 젊음. 그 모든 게 저 하늘 속에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푸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르다는 색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살아있음의 느낌이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호수가 나왔습니다. 캠퍼스 안에 작은 호수였죠. 여기 앉으시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하늘이 비쳤죠. 푸른 하늘이. 아니, 푸른 물이. 물도 푸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봄물은 정말 푸릅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돌아오니까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모든 게 깨어납니다. 그 생명력이 물에도 스며들죠. 그래서 푸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푸르다는 생명의 색깔이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죠.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놓친 게 뭔지 알겠습니다. 뭡니까? 언어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의 마음이고 푸르다는 한국인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죠. 김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학자가 되셨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죠. 김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호수에 물결이 일었죠. 그 물결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서 만났죠.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단어를, 문장을, 감정을. 김 교수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립다를 배워볼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립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미스미스죠. 하지만 좀 달라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립다는 단순히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텅 빈 느낌. 맞아요. 누군가 떠나간 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리움입니다. 그날 저녁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옥스퍼드가 떠올랐습니다. 제 연구실. 템즈강. 익숙한 거리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리움입니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느낀 적 없었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늘. 그게 편했습니다. 감정에 방해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옥스퍼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이 외로움이, 이 그리움이, 이게 인간이구나.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부산에 가보시겠어요? 부산이요? 네. 바다를 보셔야 해요. 한국의 바다를요. 이틀 후, 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KTX라고 불렀죠. 빨랐습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보였죠. 저것들이 다 푸르렀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름에는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여름 들판은 정말 푸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저게 바다입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국에도 바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 바다는, 내려보시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물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죠. 이 바다는 무슨 색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푸릅니다. 파랗지 않습니까? 파랗기도 하고 푸르기도 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파랗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푸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저는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파란색이었습니다. 빛의 산란 때문이죠. 물리학으로 설명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숨쉬는 무언가였죠. 푸르다.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죠. 바다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생명을,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을.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왜죠? 살아있음을 표현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색을 본 게 아닙니다. 생명을 봤죠. 하늘에서, 바다에서, 풀에서, 젊음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같은 본질을 발견한 겁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푸르다고요. 저는 바다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모순적이었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언어를 죽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해부하고 분석하고 죽였어요. 하지만 언어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죠.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붉은빛 아래로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도 푸릅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붉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엔 다시 푸를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푸르다는 고정된 색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었죠.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겠습니다. 제대로 된 논문을요. 어떤 논문이죠? 한국어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관한 논문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분석이 아니라 이해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참 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언어의 심장박동을, 푸른 심장박동을.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미친 듯이 논문을 썼습니다. 새벽까지 썼죠.
때론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셔가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푸르다 한국어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통계도 없었죠. 대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완성했죠. 50페이지였습니다. 제 평생 쓴 논문 중 가장 짧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했죠. 김 교수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틀 후 그가 연락했습니다. 연구실로 오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갔습니다. 김 교수가 논문을 들고 서 있었죠. 이거.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써놨어요. 김 교수의 눈이 붉었습니다. 이걸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국제언어학회에 제출하세요. 내년 3월에 파리에서 학회가 열립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받아줄까요? 데이터도 없는데. 받을 겁니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니까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어를 더 공부했습니다. 김 교수와 매일 만났죠. 서점에 가서 시집을 샀습니다. 한국 시인들의 시를요. 윤동주, 김소월, 정지용. 읽었습니다. 사전을 펼쳐놓고 한 글자씩 읽었죠. 산 너머 남쪽 마을에. 서툰 발음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느껴졌습니다. 그리움이, 아픔이, 희망이. 한국어는 아름답습니다.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요. 이제 진짜 아시는군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국제언어학회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초청합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조연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받아줬습니다. 진짜요? 축하합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조연설을 하래요. 세상에. 김 교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조연설은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예요. 떨립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잘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죠.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푸르다.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밤이라 검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푸를 겁니다. 생명이 깨어날 겁니다. 3월이 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 교수도 함께였죠.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구름이었죠. 저 구름도 한국인들에게는 다르게 보이겠죠?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자유, 여행, 꿈. 모두 추상적인 것들이네요. 그게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을 봐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학회장은 소르본 대학교였습니다. 역사 깊은 곳이었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했습니다. 500석은 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학자들이었죠.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콜린 브렉스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틀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언어를 기호로 봤습니다. 감정을 노이즈로 봤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한 단어를 띄웠습니다. 푸르다. 한글이었습니다. 크고 선명했죠. 이 단어가 제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파란색입니다. 동시에 초록색입니다. 신선함이고 젊음이고 생명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 바다 사진이었죠. 이 바다는 무슨 색입니까? 과학적으로는 파란색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합니다. 푸르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색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죠.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너무 오래 해부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때입니다. 느낄 때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무대에 저만 남았죠. 언어는 인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질문을 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신선해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았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헨슨 교수였습니다. 옥스퍼드 동료였죠. 콜린.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논문을 폄하해서 말일세. 잘못 봤어.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깨달았네. 자네가 옳았어. 언어는 감정이야.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오게. 우리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세.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김 교수와 함께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브렉스턴 교수님. 김 교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세계를 바꿨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죠.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연구하세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고유한 감정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일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일주일 후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죠.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석 달간 비워뒀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붙였죠. 감정의 언어학.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각 언어는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을 느낀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며칠 후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죠. 콜린, 축하하네. 파리 학회 발표 정말 훌륭했어.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하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브렉스턴 교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싶은데. 감정과 언어에 관한 장기 프로젝트일세. 받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템즈 강변을 걸었죠.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이상이 보였습니다. 생명이 보였죠.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다시 깨어나는 모습이.
푸르다. 중얼거렸습니다. 벚꽃은 분홍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푸름이 있었죠. 생명의 푸름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브렉스턴 교수님, 좋은 소식이에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대요. 서울대학교 개건 교수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입니까? 1년 과정입니다. 한국어 감정 언어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가을 학기에 시작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푸르다. 이제 그 단어가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논문을 계속 썼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어 감정 형용사의 세계적 확장 가능성이었습니다. 타이핑하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죠. 옥스퍼드의 봄이었습니다. 푸르렀습니다. 정말로 푸르렀습니다. 나무들이 새잎을 틀고 있었습니다. 연두빛이었죠.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죠. 언어는 여기서 나온다는 걸. 이 심장에서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푸르다 마이너스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었죠. 그날 저녁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하는 습관이 됐습니다. 1시간씩. 단어를 익히고 문장을 만들었죠. 오늘의 단어는 고맙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보다 더 따뜻한 표현.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게 많았습니다. 김 교수에게, 한국어에게, 푸르다라는 단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용기를 냈던 저에게, 변화를 받아들인 저에게. 창밖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푸를 테니까요. 언제나 그랬듯이.